이 아이는 고아가 아니에요. 내가 지키지 못했던 내 아들이에요. 용역들이 애워싼 요양원 마당, 경찰도 오지 않던 그 자리에서 제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32살 청년은 숨을 멈췄고 저는 그 아이 앞에서 두 무릎이 꺾여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63입니다. 도시 외곽, 재개발 예정지 한복판에서 작은 요양원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저를 그냥 고집스러운 늙은이 정도로 봤습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저 버티다 지쳐 나가 떨어질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30년 전 정부 기관 복도에서 제 이름 석자에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신문 일면을 장식한 사건들 뒤에 제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매일 묵묵히 요양원 허드렛 일을 하던 그 청년이 맞는 게 익숙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그 아이가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라는 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뭘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세상에 버려졌던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끝에서 제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이 시작된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도시 외곽, 재개발 예정지 한복판에서 작은 요양원 하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하나둘 철거되어 흉물스러운 잔해만 남았고 저희 요양원만 덩그러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12분을 모시고 있었는데 다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 자식이 아예 없는 분, 있어도 연락이 끊긴 분, 저마다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요양원에는 어르신들 외에 아이 하나도 있었습니다. 유나라는 6살 여자아이였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시면서 잠시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당분간 요양원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잎이 수북이 쌓이던 어느 오후 마당을 쓸고 있는데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30 즈음으로 보였는데 낡은 점퍼에 허름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은 편이었지만 등이 굽어 있어서 실제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이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마치 눈을 마주치면 혼날 것 같다는 듯이요. 저기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청년이 움찔했습니다. 혹시 누구 찾으세요? 청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일자리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청년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고 손톱 밑에 때가 껴 있었습니다. 얼굴은 며칠째 씻지 못한 듯 기름기가 번들거렸지만 인상 자체는 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해 보였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제 물음에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밥부터 먹어요. 그게 박준호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32살 고아원 출신이고 보호자도 주소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떠돌이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온 거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준호는 며칠째 거리를 떠돌다가 이 동네까지 흘러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재개발로 사람이 다 떠난 동네라 잠잘 곳을 찾기 쉬웠다고요. 그러다 요양원 불빛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는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먹으라고 눈짓을 해야
그제야 조심스럽게 밥을 떴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마치 허락받지 않은 밥을 먹는 사람처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요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마당 쓸기, 무거운 짐 나르기.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닦고 밤에는 어르신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힘들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무리 꾸준히 일을 시켜도 군말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절대로 싫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누가 뭘 시켜도 아무리 불합리해도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마치 거절하면 쫓겨날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중에 낯선 차 2대가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검은 승합차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험상궂은 남자 대여섯 명이 내렸습니다. 재개발 용역들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빨리 비워라, 보상금 받고 나가라 하면서 압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놓고 행패를 부리겠다는 기세였습니다. 대장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 할망구야. 언제까지 버틸 거야?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내가 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제 앞까지 바짝 다가와서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알지? 네 혼자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순순히 나가면 보상금이라도 받지. 이러다 한 푼도 못 받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 할망구가 끝까지. 남자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준호의 등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가 저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용역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원장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야, 이 새끼 미쳤어? 남자가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대 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또 때렸습니다. 또. 준호의 몸이 흔들렸지만 발은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준호의 고개가 슬쩍 뒤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자기가 맞으면서도 제가 괜찮은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본 것 같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몸으로 준호를 감쌌습니다. 그만해요. 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요. 용역들이 멈칫했습니다. 60 넘은 늙은이가 청년을 껴안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당황스러웠는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대장격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에이 미친 것들. 오늘은 봐준다. 가자. 용역들이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먼지가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준호를 놓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준호의 등에 닿은 제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왜 이렇게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느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준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볼에도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보야.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왜 맞으면서 서 있어요? 왜 피하지를 않아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괜찮아요. 이런 거 익숙해요.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익숙하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는 게 익숙하면 안 되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맞은 자리가 퉁퉁 부어 있었는데 표정은 묘하게 담담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원장님,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겠으니까요. 그냥 이 청년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쓰렸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무릎을 세웠습니다. 바지 밑단이 올라가면서 종아리가 드러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다리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을 맞아서 생긴 것 같은 켜켜이 쌓인 상처 자국들이었습니다. 어떤 건 하얗게 아물어 있었고 어떤 건 아직도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뻗었습니다. 그 흉터를 만지려는 순간 준호가 황급히 바지를 내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보기 안 좋죠?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준호가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청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맞는 게 익숙하다고 말할까요? 왜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일까요? 그리고 왜 저는 이 아이를 보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제가 이 아이에게 빚진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 청년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거가 왜 저를 이토록 흔드는지, 그 모든 걸 알게 되는 건 조금 더 지나서의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 씨, 왜 그래요? 준호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들어와요. 앉아요. 준호가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에요. 원장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왜 피하지 않느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익숙해서 그래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10살 때 처음 맞았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냥 제가 거기 있으니까, 제가 고하니까.
때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 안이 어땠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듣기로 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때린 사람은 직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아원 후원하러 오는 사람들 가족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후원자 가족이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따라 고아원에 왔다가 아이들을 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봉사 왔다고 사진 찍고 뒤에서는 머리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재밌어 하면서 아이들이 맞으면서 우는 거 보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너희 같은 애들은 맞아도 아무도 신경 안 써. 부모도 버렸잖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짓을 해도 아무도 말 안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후원 끊기면 고아원 망하니까. 원장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참으라고. 니네가 참아야 다 같이 먹고 산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3살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저보다 어린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8살이었나? 작고 마른 애였다고 했습니다. 그 애가 후원자 아들한테 맞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발로 차이면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말렸다고 했습니다. 다들 못 본 척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애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두 팔 벌려서 막았다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웃더라고 했습니다. 피식 웃으면서 이러더라고 했습니다. 야, 이 새끼 영웅놀이해? 그래, 대신 맞아줄래? 그럼 맞아봐.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넷이서 자기 하나를 팼다고 했습니다. 그 형이랑 친구들이 같이. 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주먹이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발로 찼다고 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는데 그래도 계속 찼다고 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뚝 하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맞으면서도 그 애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나만 맞으면 돼. 나만 맞으면 쟤는 괜찮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요. 준호는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은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데려가줬다고 했습니다. 그냥 방에 눕혀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안 줬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후원자 아들이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담담해졌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요, 원장님,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가해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사건이 조작됐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때렸다고,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서류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증인은요, 그 어린애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진술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직원들도 다 한편이었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형 아버지가 지역에서 큰 사업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고아원 후원금 절반을 대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참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참는 것도 모자랐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돼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뒤로요 라고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는 문제아가 됐다고 했습니다. 기록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폭력성 있음, 단체생활 부적응, 그런 말들이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16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요.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오는 날 원장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사회 나가면 착하게 살아라. 네가 문제 일으키면 우리까지 욕먹는다.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라. 준호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웃기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맞을 짓을 시켜놓고 조용히 살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씨 라고 불렀습니다. 원장님 울지 마세요 라고 준호가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이제 익숙하니까. 익숙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일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이었습니다. 원장님, 응? 저한테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원장님이 처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는 건 괜찮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짜요. 맞는 건 그냥 아프고 끝이니까. 근데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사람은 되기 싫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제가 그렇게 될까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움찔했습니다. 몸을 뒤로 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날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맞을 준비부터 하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의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팔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안겨본 적이 없는 사람, 온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준호의 어깨에서 천천히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 같은 게 들렸습니다. 수십 년을 참아온 울음 같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세상이 미안했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은 그 시간들이 미안했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어린 동생을 지키려다 두들겨 맞고 가해자가 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시간들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직접 잘못한 것처럼 미안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등을 토닥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느낌. 이 아이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느낌.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상 서랍에 손이 갔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갓난아이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 저는 그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있었습니다. 30살쯤 됐을 때 품에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가 순했습니다. 오똑한 코, 작은 입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봤던 곳, 왜 놓쳤는지, 왜 찾지 못했는지,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내가 한 번만 더 돌아봤더라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청년과 저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왜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이 아팠는지, 그 대답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믿기가 무서웠습니다. 만약 내 생각이 맞는다면, 만약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이라면, 저는 30년 동안 내 아이를 지옥에 버려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위로 준호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순한 눈매, 오똑한 코, 입을 꾹 다문 모습까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내가 외면하고 싶은 거라고.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요양원 앞에 낯선 차가 멈췄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전에 왔던 용역들의 승합차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운전석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자 또 다른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넘겼고 코트깃을 세운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이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요양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를 맞았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저는 최태성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상의드릴 게 있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의라면요? 안에서 얘기하시죠. 최태성이 현관 쪽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긴 어르신들 쉬시는 곳이에요. 외부인 출입이 어렵습니다. 허허, 원장님도 참. 최태성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웃는 신용만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조건으로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원장님, 이 요양원이 재개발 예정지 한복판에 있다는 건 아시죠? 알아요. 주변 건물들 다 철거됐습니다. 원장님 요양원만 남았어요. 이러다 고립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 하나씩 끊기기 시작하면
버티기 힘드실 텐데. 협박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한 협박.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원장님, 최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직접 찾아온 건 성의예요. 보상금 2배로 쳐드리겠습니다. 새 요양원 부지도 알아봐 드리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닙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요? 어르신들이야 다른 데 모시면 되죠. 다른 데가 어딘데요? 여기 계신 분들 갈 곳이 없어서 온 분들이에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또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최태성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원장님,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최태성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지자 눈 속에 서린 차가움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원장님. 이 지역 재개발은 확정된 사안입니다. 시에서도 승인 났어요. 원장님 혼자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나가시면 좋은 조건 드리고 버티시면. 최태성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뭐 힘드시겠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원장님도 그리고 최태성의 시선이 제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저 친구도요. 고개를 돌려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쓰레받기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최태성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직원인가? 좀 모자라 보이는데. 저는 준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가시니까 인사 안 해도 돼요. 최태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원장님 고집 한번 세시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최태성이 돌아섰습니다. 몇 발 걸어가다가 멈춰서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 원장님.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디서 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닥은 좀 다릅니다. 옛날 방식으론 안 통해요. 최태성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원장님 혹시 서울 쪽에서 오셨어요? 말투가 좀 그래서요. 아, 아니면 관공서? 뭔가 그런 냄새가 나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길. 그 말을 남기고 최태성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관공서, 그런 냄새,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저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저는 30살이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특수부서였습니다. 대형 사건들의 뒤처리를 맡았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것들, 묻어야 하는 것들, 정리해야 하는 것들,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젊고 유능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마당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계획에 없던 아이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같은 직장 사람이었는데 아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사라져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지우라고 했습니다. 아이 있으면 일 못한다고, 경력 끝난다고, 위에서도 은근히 압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낳기로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지킬 수 있는 단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제 전부가 됐습니다. 밤새 울어도 좋았습니다. 힘들어도 좋았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 하나가 문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렸고 외부에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핵심 증인이 됐습니다. 위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입 다물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고, 그러면 보호해 주겠다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처음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아이를 봐주던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방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들춰보고 옷장을 열어보고 화장실까지 뒤졌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비명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는 사람 다 동원했습니다. 밤새 거리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계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러면 아이는 안전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그 세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30년 동안 저는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고아원, 입양기관, 병원 기록,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 요양원을 열었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모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게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 대신 다른 사람들이라도 지키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지내는 방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갔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이 아이를 보면 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갓난아이의 얼굴과 32살 청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준호가 말했던 고아원, 그곳이 어디였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준호가 버려진 시기와 제 아이가 사라진 시기가 맞는지도.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호야.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인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무실 전화였습니다. 이 늦은 밤에 누가 전화를 할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 과장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 과장? 30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설마 잊으셨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때 많이 도움받았는데. 아, 그러고 보니 아드님은 잘 계시나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드님이요. 30년 전에 잃어버리셨잖아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저요? 전 그냥 심부름했을 뿐인데요.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정 과장님,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시죠? 재개발 건으로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낮에 왔던 남자, 의미심장한 말투, 관공서 냄새가 난다던 말. 최태성이 당신이 보낸 거예요? 보내긴요. 뭐 아는 사이라고 해둘까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 과장님, 조언 하나 드릴게요. 예전처럼 조용히 계세요.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 나서시면.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아드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 알려질 수도 있겠죠. 아, 지금 그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준호한테 손대지 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아인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정 과장님, 눈빛 보면 다 알아요. 그 청년한테 특별한 감정 있으시잖아요. 아들 생각나시나 보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세요. 예전처럼 순순히 하시면 좋은데 또 튀어나오시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까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방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제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30년 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60셈 먹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맞으면서도 저를 지키려 했던 등, 평생 안겨본 적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어깨, 저한테 그런 말 해주는 사람, 원장님이 처음이에요라던 목소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김재호. 30년 전 저와 함께 그 사건을 처리했던 사람. 조직 안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사람. 저처럼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은퇴했지만 가끔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번호를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지키려면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접니다. 정미연이요. 오랜만이네요, 김 부장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 과장? 정말 정 과장 맞아? 네. 이게 얼마만이야? 30년? 살아있었어? 살아있었죠. 숨어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부탁할 게 있어요. 뭔데? 30년 전 일이요. 그때 제 아이 데려간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과장,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 아직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큰일 나는 거. 근데 이번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30년이나 참았으면서 왜 지금?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굶주린 얼굴로 일자리를 구하던 모습, 밥을 먹으면서도 눈치를 보던 모습, 맞으면서도 저를 감싸던 등,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은 것 같아요. 며칠 후 김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30년 전 사건을 추적해 봤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일 요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히는 건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면 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그날은 마당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준호 방에 가봤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젖혀진 채로 있었고 신발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안팎을 뒤졌습니다. 어디에도 준호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은 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원 앞에 경찰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준호가 내렸습니다.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고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새벽에 재개발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와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 본인이 말을 안 해서 자세한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미한 상해니까 고소 안 하면 넘어갈 거라면서 경찰들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준호를 부축해서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나오라고. 안 나오면 요양원에 불이 날 거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못 봤고 그냥 맞았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가라고. 원장님 옆에 있지 말라고. 그러면 살려준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태성이었습니다. 저를 압박하기 위해 준호를 건드린 거였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이건 다 나 때문이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 정도는 익숙하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김 부장이 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김 부장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쉬게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김 부장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을 간단히 말해줬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 부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왔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 아직도 마음에 걸려서 틈틈이 자료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납치된 뒤 며칠간 어딘가에 있다가 지방의 한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병원 앞도 아니고 경찰서 앞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고아원 앞에. 김 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아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은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말했던 그 고아원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맞았다던, 13살의 어린아이를 감싸다가 두들겨 맞았다던, 가해자로 몰려 쫓겨났다던 그 고아원. 설마.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고아원에서 붙여준 이름을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이름 박준호, 성별남, 추정 생년월일 1993년 8월경, 입소일 1993년 11월 15일, 비고 신원 미상, 고아원 앞 6기. 30년 전 제 아이가 사라진 건 1993년 11월 초였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아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맞고, 굶고, 버림받고, 가해자로 몰리고,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 부장이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고아원 후원자가 누구였는지. 김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태성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때 고아원에서 애들 괴롭히던 후원자 아들 있잖아. 그게 최태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애들 때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30년 전에 제 아이를 빼앗은 사람들, 그 아이를 지옥 같은 고아원에 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어린 준호를 짓밟았던 사람, 지금 저를 압박하는 사람, 전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에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냐고. 그래도 할 거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에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아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입 다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 했습니다. 아이는 지옥에서 3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안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내 아이 하나 못 지키면서 뭘 지킨다고. 이번엔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에서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사건 관련 자료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조작된 서류들, 지시 내렸던 사람들 명단, 그리고 최근 자료까지. 최태성이랑 연결된 현직 공무원, 경찰, 검찰 명단도 있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이랑 지금 재개발 비리가 연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터뜨리면 전부 끝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기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큰 언론사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편이었고 지금도 그 사건 파헤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 넘기면 바로 터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쪽에도 연락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장이 일어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1시간만 버티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이 떠난 뒤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30년 동안 안개 속을 헤매다가 이제야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요양원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과 용역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최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태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다면서 좋게 끝내자고 했는데 아쉽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 비워주면 보상금 3배로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안 비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최태성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최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은원 고아원이요. 당신 아버지가 후원하고 당신이 드나들었죠. 거기서 아이들 때리고 다녔잖아요. 13살짜리 애를 넷이서 패서 갈비뼈 부러뜨린 거, 그것도 당신이죠. 최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 당신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30년 전 정부 기관 복도에서 제 이름 석자에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문 1도시면 장식한 사건들 뒤에 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정미연 과장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한테 잘못 건드린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알 거라고 했습니다. 최태성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용역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현관 앞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최태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청년이요. 저 아이는 고아가 아니에요. 최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전에 당신들이 빼앗아간 아이예요. 당신들이 고아원에 버린 아이예요. 내가 지키지 못했던 내 아들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용역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태성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통화 녹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사건 자료는 이미 기자한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곧 세상이 다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최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용역들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희미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0분? 20분? 최태성과 용역들은 여전히 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태성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요양원 앞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방송국 로고가 붙은 차량이 보였습니다. 최태성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김 부장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용역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 앞에 섰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준호의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방금 무슨...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장님이 아니라 그냥 이름을 부르듯이.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사과를? 30년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못 찾았어. 같은 하늘 아래 있었는데 내가 맞고 굶고 혼자 버티는 동안 나는 널 찾지 못했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이? 저는 준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야. 준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전에 빼앗겼어. 100일도 안 된 내가 눈앞에서 사라졌어. 찾으려고 했어. 30년 동안 찾아다녔어. 근데 못 찾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크게 뜬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거예요. 엄마가 저를 버렸대요. 고아원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필요 없어서 버렸대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적 없어. 단 한 번도. 빼앗긴 거야. 내가 지키지 못해서 빼앗긴 거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응?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준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주변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최태성을 데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이를, 세상에서 제일 미안한 아이를, 제 전부였던 아이를,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준호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응,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그 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최태성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건과 재개발 비리가 동시에 터지면서 그 뒤에 있던 사람들까지 줄줄이 엮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끝났구나.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것들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요양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지내셨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동안에도 요양원 안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들어오고 저녁이면 어르신들이 마당에 나와 바람을 쐬셨습니다. 준호의 신분도 정리됐습니다. 김 부장이 도와줬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입소 기록, 당시 실종 신고 기록,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서류를 건네봤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법적으로 준호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정미연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바뀐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따라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다가 멈칫하고 그냥 말끝을 흐리곤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여전히 눈치를 봤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멈추는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의 아들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을 찾았던 아이가 눈앞에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뭔가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말끝을 흐리면 그냥 두었습니다. 밥 먹을 때 눈치 보면 모른 척하고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밝은 아이였습니다. 어르신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제잘거렸습니다. 준호를 오빠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습니다. 준호도 유나에게는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를 마치고 요양원이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그릇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식사 아직 안 하셨죠? 뭐 좀 만들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박한 집밥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떴습니다. 저도 따라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따뜻했습니다. 간이 맞았습니다. 계란말이는 살짝 탔지만 먹을 만했습니다. 저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은 게 30년 동안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를 챙기고 남은 반찬으로 혼자 끼니를 때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밥을 차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마주 앉아 같이 먹자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이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30년 만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밥 먹는 거 처음이라고. 고아원에서는 다 같이 먹었는데 같이 먹는 게 아니었다고. 그냥 한 공간에서 눈치 보면서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했다고. 나오고 나서도 혼자 먹었다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서 길에서 먹고 그게 밥이었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앞에 앉아 있다고. 같이 먹자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이런 거였구나. 같이 밥 먹는 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조명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원장 할머니 뭐해요? 잠이 안 와요? 라고 했습니다. 유나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준호를 보았습니다. 오빠 왜 울어요? 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었으면서 라고 유나가 말했습니다. 유나가 준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요. 유나가 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유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유나가 이번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손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원장 할머니랑 오빠랑 유나랑 다 같이 있으면 안 슬퍼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무릎에 앉히고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요양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였습니다. 노란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같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봤다고. 하고 싶은 거.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거라서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르신들 돌보면서 느낀 게 있다고 했습니다. 밥 차려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드리고, 그게 뭔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도 버림받았다고, 아니, 버림받은 줄 알았다고, 갈 곳 없었다고, 근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았다고, 밥 먹여주고, 잠자리 주고, 지켜주고, 자기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준 데가 여기밖에 없었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갈 곳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처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아직 두렵다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근데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준호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에 익숙해지고 싶다고. 누군가 옆에 있는 거, 누군가를 돌보는 거, 그런 거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30년 동안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삶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하려면 공부 좀 해야 한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야 한다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다고. 공부하겠다고. 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시간 많다고. 준호가 웃었습니다.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잊고 살자고 몇 번이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너무 늦게 진실을 데려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준호가 겪었던 고통, 혼자 버텼던 밤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순간들, 그건 제가 아무리 미안해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은 날이 있더군요.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어도 이제부터 함께할 수는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바람을 같이 쐬고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행잎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손으로 잎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이 아이도 저도 이제 괜찮겠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흩날렸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지 않은 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되는 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